장사라는 거는 변화 대응업이다. 손님들의 유지도 변하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날씨에 따라서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그래서 이제 리테일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디테일이라 그래요. 오늘은 이제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세븐일레븐은 사실은 미국 겁니다. 세븐일레븐 창업자 몇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때만은 이제 은퇴한 창업자 한 분이 저보고 사실은 사우스랜드 가를 자기들이 잘 뺏겼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달라스로 날아가가지고 달라스에서 사우스랜드사 이제 사사 그런 옛날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다 뒤졌어요. 뒤졌더니만은 이 세븐일레븐의 성공의 비밀이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초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경제의 신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깊은 인사이트를 들어보는 경제의 신과 함께 오늘은 3프로TV 최고의 조회수를 늘 기록해 주시는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님 모시고 우리가 당면한 정말 큰 문제입니다. 이 장애업 위기 요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현철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원장님. 네. 일본 이야기 항상 이제 대박을 내주시는데 그러니까 오늘은 자영업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장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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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장사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그건 맞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본의 장사의 신이라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신데 그분의 그 편의점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장사란 무엇이고 장사는 어떻게 해야 성공하는지 제가 이제 장사 개론이랄까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도 뭐 백종원 사장이라든가 이런 장사 또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저는 오늘 개론 수준에서 장사란 무엇이고 장사에는 어떻게 하면은 성공할 수 있을지. 실제로 그리고 요즘에 유튜브에서 장사의 신이라는 채널이 있어요. 그래? 엄청 잘 돼요. 야, 우리도 그거 좀 하자. 장사의 신이요? 여기 뭐 올림 뭐 거의 뭐 100만 회씩 이렇게 나오고. 원래 신은 우리 거 아니야?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요즘 고민이 진짜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일단 뭐 우리 자영업 현실을 살짝만 좀 살펴보고 가볼까요? 예. 뭐 우리나라는 이제 저 자영업 공화국이라고 불리지 않습니까? 예. 진짜 뭐 나가 보면은 뭐 편의점, 뭐 음식점, 뭐 치킨 최근에는 카페가 그렇게 많이 늘었어요. 카페가 진짜 많아요. 예. 인구 1000명당 카페 숫자 우리나라가 거의 우리가 1등일 거야 아마. 내가 어디 맞습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 예. 중국에 있는 카페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가 한 3배쯤 많더라고요. 네. 중국에 14억인가? 중국 전체에 있는 카페 숫자보다 우리나라에 있는 카페 숫자가 3배쯤 많은 거예요. 진짜 많은 데는 한 건물에 6개까지 봤어요 제가. 작은 거 막 이렇게 2개, 3개 막 이렇게 해갖고. 근데 그게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우리나라 자영업 수가 600만 명이 넘어요. 자영업자가 그렇게 많다고요? 그렇게 많아요. 근데 이게 이제 가계 수를 보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3강 내지 4강이거든요. 그냥 자영업자 수만 보면은 미국, 멕시코 다음이 한국이거든요. 전 세계에서? 전 세계에서. 그냥 자영업자 숫자로? 네, 숫자로만. 근데 이제 비율로 왜냐하면 미국은 인구도 많고 인구 이렇기 3억이죠.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데 비율로 보면은 그리스, 터키, 멕시코 다음이 한국이에요. 인구 대비. 그리스, 터키, 멕시코까지 전통적인 여기 저 관광대국들 아니에요? 그죠? 맞습니다. 거기 뭐 이렇게 기념품 가게도 많고. 길거리에 다 그게 자영업자니까.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나라의 취업자 4명당 한 분이 자영업자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자영업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영업자 공화국이라고 우리나라가 불리주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거든요. 산업도 이렇게 발달했고 대기업도 이렇게 있는데 그러네. 근데 이렇게 자영업자가 많아요. 보통 이제 좀 중진국이나 후진국에는 마땅한 기업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먹고 사는 방편이 농업 아니면 자영업이라서 이해가 되는데 이 정도 선진국이 됐으면 대체로는 다른 나라들 보면 자영업자 숫자나 비율이 많이 줄던데 우리나라는 안 줄어요. 근데 그게 이제 우리나라가 뭐 제조업이 강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자영업자들이 많아지는 구조가 또 한국 나름이 있어요. 이게 이제 중산층의 브로콜이라는 그런 설명인데 여기 보시면은 우리나라 생애
한 사람이 생에 얼마나 비용을 들어서 얼마나 돈을 버는가를 보면은 네. 한국적 특징이 몇 가지 있어요. 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교육비 엄청난 투자하는 국가예요. 그렇죠, 그렇죠. 아, 그렇지. 예, 그러다 보니까 대학 진학률이 세계적으로 높거든요. 더군다나 이제 남자들도 군대까지 갔다 오니까 네. 돈 버는 취업 전선에 들어가는 연령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낮아요. 늦어요. 아, 맞아요. 그래서 평균 한 27살 정도부터 예. 그 그렇죠. 돈 벌기 시작하는데 그것도 네. 빠른 거죠. 사실. 그것도 빠른 거죠, 사실. 그렇지. 뭐 유학 갔다 오고 뭐 대학원 아니면 가고 뭐 뭐. 교환 학생 갔다 오고 아우, 이러면은 30살 넘어가지고 그냥 돈 벌기 시작하는 제 제자들도 네. 많거든요. 예. 근데 문제는 그들이 기업에 들어가 가지고 퇴직하는 연령이 4, 5정이에요. 50대 전에. 한 20년 남짓밖에 못 번다. 못 20년도 안 되는 거죠. 아, 그렇지. 4, 5정. 4, 5정. 거의 네. 한 15년. 그러면 50대 퇴직해가지고 네. 이게 다시 이 흑자 인생을 살려면은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장 손쉬운 자영업에 뛰어드는 거죠. 근데 이렇게 많이 뛰어든다고 뭐 다 잘 되면 그나마 다행이겠습니다만 그럴 리가 없잖아요. 그게 이제 한국이 세계적으로 굉장히 자영업 많고 비율도 높을 뿐만 아니라 다산다사의 구조를 갖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창업도 잘하고 그렇죠. 망하기도 잘하고. 망을 잘하고. 다산다산. 예. 이게 이제 굉장히 쉽게 개업하는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개업 준비를 보면은 평균 6개월이 안 돼요. 창업하기 쉬운 나라네요. 예. 그냥 뭐 회사 그만뒀으니까 뭐 한 할까? 6개월 준비하다 그냥 하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리고 6개월 있으면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런 불안 저런 눈치 뭐 뭐래도 해야 되니까.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뭐 충분한 준비 없이 이제 개업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3년 뒤에 휴폐업하는 비율이 50%가 넘습니다. 아이고야. 그러면 이제 가장 큰 고민이 이분들의 뭐 개업하는 거야 어떻게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뭐 정부도 많이 노력하고 이러는데 쉽게 개업해가지고 하면은 이제 그 다음은 어떻게 하면 이분들이 개업한 이후에 계속해서 장사를 할 수 있게끔 할 건가? 그렇죠. 어떻게 하면은 돈 벌 수 있게끔 하겠는가? 이게 이제 굉장히 큰 과제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여기에 대한 학계나 정부의 관심이 굉장히 약해요. 알아서들 해라 이거. 알아서들. 아니, 자영업은 근데 알아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정부도 아닌가? 정부도 못할 어떻게 것 해줘, 같은데. 그거를. 뭐 근데 도와줄 하다못해 것도 예를 없이. 들어 가지고 예. 학교에서도 장사학을 가르쳐야죠. 아. 이만큼 많이 장사에 뛰어들고 하긴 600만이. 또 대기업에 기업에 들어가더라도 평생 한두 번은 장사를 할 그런 학생이라면은 장사학을 가르쳐야죠. 저는 진짜 공감 하나 하거든요. 저 원장님 말씀에. 왜냐하면 배워야지. 우리 이렇게 얘기하면은 다 스타트업, 창업, 벤처기업 다 이렇게 카테고리를 만들어요. 근데 사실 솔직히 스타트업도 그렇고 벤처도 그렇고 우리가 혹시 창업이라고 하는 그 해당되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전체 600만 명 중에. 그 대부분 장사야. 근데 장사합니다라는 용어를 안 써요. 아, 그렇지. 뭐 뭐 하세요? 맞아. 그러면 사업합니다. 이거 창업하려고요. 그러고 또 뭐예요? 스타트업. 근데 결국은 다 보면은 장사하는데 뭐 장사를 이렇게 보면 좀 낮은 걸로 생각. 맞습니다. 장사한다 그러면 네. 없어 보이고. 카페 창업합니다 이런 분들이 많지. 그렇지. 저 커피 팔아요라고 얘기하나? 아 그러네. 그것 자체가 야. 좀 인식을 바꿔야 맞습니다. 돼요. 그래서 학교에 예를 들어 가지고 경영학 배운 사람 중에 음. 경영학 내에 장사학이 있거든요, 사실은. 아. 근데 학교에서는 제대로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이게 장사학 부분이 마케팅이라고 있습니다. 뭐 그렇죠. 제조, 마케팅, 뭐 회계, 뭐 금융, 뭐 전략 이런 거 있는데 장사학은 그 중에 마케팅 중에 또 그 중에 또 한 부분이 유통이에요. 또 유통 중에 한 부분이 소매 관리론. 여기서 조금 장사를 가르쳐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 해당 일을 분야에서 예.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잘 가르치지도 않는. 예. 그 잘 가르쳐서 배우면 됩니까? 즉 그렇죠. 예를 들면 저는 어떤 그 가게 알아요. 우리 예. 동네에 예. 6번째 바뀌었어요. 예. 이번 7번째 또 들어왔거든요. 예. 그럼 저는 보면 야 저거는 그냥 안 되는 곳이구나. 뭘 해도. 그런데 자꾸 들어오세요. 네. 뭐 권리금도 없다 하고 싸고 하니까. 그럼 장사에 대해서 뭐 좀 배운 분이 들어오시면 거기서도 성공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있어요. 학문이라는 게 예를 들어 미국에는 어. 리테일링이라는 아예 학문이 독립적으로 존재를 하고요. 일본의 경우는 상업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상과대학 옛날에 많이 들었잖아요. 네. 그래서 상업학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상업학이라는 학문을 배우고 이 세계에 뛰어들으니까 그렇죠. 준비가 된 상태에서 들어가고 그렇죠. 그걸 또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서 하니까 장사의 신도 나오고 장사에 성공하는 사람도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죠. 형님 있는 그 자리에는 배운 사람들은 적어도 안 들어가거나 들어가더라도 이전처럼 안 하겠죠. 안 들어가는 지혜가 있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저는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누가 와도 안 되길래 이거는 시장 규모 대비 장사하시려는 분의 공급이 많아서 이건 그냥 어쩔 수 없이 도태되기 마련이다. 마치 대학 정원 30명, 고3생이 100명이면 뭐 아무렇게도 70명은 떨어지잖아요. 망하고. 그런 구조인가 싶었는데 많이 잘 배우면 다 성공도 된다. 다 성공은 아니지만은 성공 확률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기가 좋은 가게 들어오면 안 쓰려던 것도 쓰게 되니까요. 예. 네. 제일 많이 하시는 게 뭐 편의점이에요? 맞습니다. 편의점이 얼마나 됩니까 편의점? 편의점이 우리나라에 벌써 5만 점이 넘었습니다. 5만 개. 진짜 많다. 진짜 막 있어도 되나 싶은 장소에도 편의점들이 많더라고요. 사거리에 네 쪽 다 편의점이 있는 맞아요. 거리도 있거든요. 그리고 편의점들이 5만 개면 거기에 장사 뭐 매출이나 이런 게 대충 얼마나 되는지 통계가 있나요? 그것도? 통계가 이번에 나왔어요. 나왔어요? 이번에 이제 이 프랜차이즈 체인의 매출이 100조를 넘었습니다. 매출 100조? 예. 그중에 가장 많은 게 편의점이 26조를 내고 있고 편의점 매출이 26조. 예. 전체 프랜차이즈는 100조고 뭐 100조. 커피숍이 이런 거다 그렇죠. 치킨집 다 합해서 100조. 그렇죠. 4분의 1이에요. 4분의 1. 맞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식 체인이 14조. 식당 체인이 14조 정도고요. 그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제 카페 체인이 이게 이제 거의 한 5, 6조. 그다음에 이번에 특이하게 원래는 치킨 공화국이었는데 네. 카페 공화국이 이제 넘었었어요. 아, 그래서 이 그래. 프랜차이즈 3위가 이제 카페가 되고 치킨이 이제 4위가 된. 어쨌든 편의점이 최고 매출이군요. 맞습니다. 편의점들 중에는 어느 브랜드가 제일 많습니까? 지금은 이제 CU하고 CU하고 GS가 비슷비슷하고 근데 세븐일레븐이 조금 이제 차지고. 3등인데 네. 세계적으로는 세븐일레븐이 1등이에요. 근데 이제 이 세븐일레븐이 이제 전 세계 18개국에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5만 점이었어요. 세븐일레븐만. 전 세계에 네, 저는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미국에 또 편의점을 인수합병하는 바람에 네. 7만 개. 그리고 이제 리테일 등위에서는 세계 15위 정도로 이제 글로벌 이제 기업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네네네. 그 세븐일레븐이 세계 최초 편의점 아닙니까 거기가? 맞아요. 그죠? 예. 7시부터 11시까지. 맞아요. 아침 7시에 문 열고 밤 11시까지. 근데 이 이제 오늘은 이 편의점을 가지고 세븐일레븐 편의점을 가지고 이제 장사를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네. 이 편의점은 원래는 1927년에 미국에서 생겼어요. 오래됐군요. 그래서 세븐일레븐은 사실은 미국 겁니다. 그래요? 원래 네. 브랜드는 원래 일본 브랜드. 느낌 강한데. 그게 원래 이제 미국 거였는데 그 일본의 이토요카도라는 지금은 이제 소매기업 넘버원이 돼버렸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할인점 중견기업이었어요. 근데 할인점은 뭐 중견기업이니까 위에 기라성 같은 할인점이 있으니까 예. 이거 가지고는 한계가 있다 해가지고 미국에 세븐일레븐을 도입했어요. 인수했구나. 아니, 일본이. 처음은 이제 도입 프랜차이즈로. 도입했어요. 예. 그러니까 지역 프랜차이즈로 시작한 거죠. 그래서 그게 미국한테 야 일본에서만 내 세븐일레븐 하게 해달라. 라이선스 비 좀 주고. 라이선스 비 주고 일본에서 전개를 했는데 마침 1991년에 미국의 사우스란드사가 도산해 버립니다. 본사가. 약간 필라 느낌이군요. 그러네. 맞습니다. 그런데 일본의 세븐일레븐은 잘 되고 돈 잘 벌고 있어서 그래서 그 돈으로 거꾸로 거꾸로 사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당연히 본사도 다 일본 거고. 일본 거고. 자, 하여튼 그 세븐일레븐을 보고 뭔가 우리가 배울 게 좀 있는 거군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제 이 세븐일레븐을 이렇게 성공시킨 사람이 일본의 그 이토요카도 그룹의 스즈키 도시후미라는 분이 이제 이것
이제 그걸 성공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분도 참 재밌습니다. 이게 저번에 우리 이제 한국하고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구조 차이에서 나왔는데 이 사람은 원래 이토 요카도의 전무였어요. 전무였는데 이제 이 할인전 가지고는 더 이상 올라갈 여지가 안 보이자 이 사람이 새로운 업태 없나 해가지고 미국에 출장을 갑니다. 아 갔다가 네. 프랜차이즈로 돌아온 거군요. 그렇죠. 그게. 찾다가 그것도 참 재밌는데 이 사람이 너무 오줌이 마려워가지고 도로 중에 이제 화장실이 있는 데를 찾았는데 예. 그게 세븐 이게 편의점에는 다 화장실이 있거든요. 어허. 그렇죠. 예. 그래서 편의점에서 이제 화장실이 일 보고 나오면서 이런 점포가 몇 개 있어라고 알아봤더니만 이게 당시에 사우스랜드사가 미국에만 4,000개를 전개하고 있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게 뭐야 이러니까 이게 편의점입니다. 근데 이렇게 조그마한 가게가 어떻게 그렇게 잘 돼? 라고 생각해가지고 이 사람이 이제 찾아보니까 아 이게 일본에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그 달라스에 있는 사우스랜드사에 가가지고 네. 일본에만 좀 전개하게 해달라. 라고 해가지고 이 사람이 도입을 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동네 구멍가게들이겠죠. 우리도 맞습니다. 그랬듯이 미국도 그랬을 담배 가게. 텐데. 담배 가게. 연쇄점 뭐 이런 거. 아. 로또를 많이 팔지 로또. 로또도 팔고. 로또 파는 거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사실상 뭉쳐서 네. 우리 같이 바잉 파워도 같이 하고 그렇죠. 상품 계획도 하고 해서 그렇죠. 뭉치자 그 컨셉을 도입한 거군요. 그게 나중에 이제 오히려 본사인 할인점보다 더 매출이 많아지고 이익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이 세븐일레븐 회장하다가 이토 요카도 회장까지 했어요. 그러면서 이토 요카도가 이제 이토라는 회장님이 이제 창업한 건데 예. 네. 거기에 아들들이 이제 세븐일레븐하고 이토 요카도 그룹에 들어오는데 다 그냥 쫓아내고 자기가 이제 황제 노릇을 하다가 전문 이제 경영인으로서 회장.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명예 고문을 하고 계신데 야. 이분이 이제 일본의 편의점의 아버지 장사의 신으로 추앙받는 분이에요. 아, 스즈키 도시 의미가 아니, 뭘 그렇게 잘했는데요? 예? 세븐일레븐. 아니, 그러니까 잘했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뭘 그래. 잘했다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이분이 이제 저 장사의 본질, 뭐 장사의 원리 원칙 이런 거를 굉장히 설파를 많이 했어요. 우리 네. 백종원 사장님처럼. 아, 그러네. 일본의 백종원님이네.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 사람이 이제 장사가 무엇인가를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이제 백종원 사장님은 굉장히 디테일에 강한데 이분은 이제 장사학으로 이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킨 분이세요. 야. 그래서 그래도 이분이 미국에서는 망한 업태가 일본에서 저렇게 성공했으면 뭔가 비결이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장사의 업의 본질이 뭐냐. 이게 이제 일본에서는 엄청나게 반향을 일으켰는데 장사라는 거는 변화 대응업이다. 아, 손님들의 유지도 변하고 그렇죠. 아침 저녁으로도 변하고 시장도 변하고 날씨에 따라서도 변하고. 세상도 변하고. 변화에 잘 대응하는 게 장사의 본질이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뭐 그런 건 뭐 철학적인 말씀 좋은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문제지 않습니까? 이때 이 사람이 개발한 이 개념이 기회 손실과 폐기 손실이라는 개념이에요. 기회 손실, 피해기 손실. 예, 이게 참 재밌는 개념인데요. 네?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오늘 비 올 거라고 생각해서 예. 우산을 잔뜩 갖다 놨어요. 근데 갑자기 비가 안 오고 날씨가 쨍쨍 내리쬐었어요. 그러면은 매출은 안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도시락 많이 팔리겠네. 그렇죠. 놀러 나가니까. 예. 근데 도시락 많이 팔 거라고 해가 도시락 많이 주문했는데 비 와. 갑자기 비 와. 그러면 완전히 또 도시락 폐기해야 되잖아요. 우산이었어야 되는데 오늘. 그렇죠. 근데 이런 개념은 장사하는 분은 누구나 아는데 네. 이 사람을 그거를 손실이라고. 손실이라는 개념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은 장사하는 사람들한테 가장 민감한 게 이익보다는 손실입니다. 그렇죠.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익을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큰 손실을 피해야 돼요. 맞습니다. 워런 버핏이 그래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뭔가 돈을 잃는 게 손실이 아니라 예. 밖에 걸어 다니는 손님들이 우리한테 가게로 안 들어오는 것 자체가 손실이야 이놈들아. 맞습니다. 아니, 직원들 그걸- 얼마나 아니, 피곤했을까. 이걸 어떻게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이제 이게 아주 참 재미있는 방법인데요. 장사 주제하니까 굉장히 열심히 들어간다. 언제 할지 몰라요, 우리. 준비해야 되거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게 가설금정이라는 개념을 들고 나왔어요. 장사는
변화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는 업이다. 그러면은 이 가설 검증업이 뭐냐? 이럴 때 야 오늘 내일 날씨 안 봐라. 내일 날씨 비 온다? 그러면은 우산을 사야 되겠지? 그렇지. 우산을 몇 개 살까? 그거 한번 생각해 봤어? 야, 우리 한 10개쯤 팔릴까요? 그럼 이렇게 사봐. 그럼 몇 개 팔릴까? 7개밖에 안 팔리는데? 그럼 다음에는 한 7개만 주면. 그렇죠. 그리고 내일 날씨가 쨍쨍하고 뭐 동네 저 초등학교에서 뭐 저 운동회를 한다? 아니면은 뭐 마을에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파티를 한다 이러면은 도시락이 많이 팔리겠네. 그럼 몇 개 주문하지? 한번 가봐. 그래서 100개 주문해 볼까? 너무 많지 않아? 그러면은 뭐 이번에 그 한 60개 주문해 볼까? 그러면 해봐. 그런데 막 도시락에 벌써 동이 나가지고 막 없냐고 막 아우성을 치면은 아이고 내 가설이 제대로 세우긴 세웠는데 수량 가설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많은 경우에는 운동회 하는 줄도 모르죠. 모르죠. 오늘 운동회니? 그렇지. 이러고 있지.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거 사는 거야? 뭐야 왜 그래? 그러면 이미 망친 거다 그런 망친 얘기군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장사는 감이나 경험으로 한다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아니야. 감하고 경험으로 하는 건 그런 옛날 구멍가게지. 현대의 장사는 숫자로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보여준 이 표가 진짜 아름다운 표예요. 뭐예요 이게? 이게 세븐일레븐이 1977년부터 데이터를 이제 취합했는데요. 재고가 매년 줄어요. 재고라는 건 갖다 놨는데 안 팔리는 아니요. 거. 가게에 갖다 놓은 상품이 줄어. 상품 전체가 좀 줄어요? 아니요. 종류가요? 아니면 종류는 개수가? 3,000개를 유지를 하는데 재고 쌓아놓은 게 계속 줄어. 디스플레이 돼 있는 게 좋네. 그렇죠. 왜냐하면 재고는 투자예요. 그렇지. 괜히 디스플레이 더 해야 그렇죠. 되고. 왜 미리 쓸데없이 돈을 여기 박아놔요. 그러니까 딱 팔릴 만큼만 팔릴 만큼만 갖다 놔야 갖다 되는 놓더라. 거지. 예. 그렇죠. 그래 자금이 돌고. 돌고 돌죠. 그렇게 데이터를 통해서 네. 끊임없이 가설을 세우고 검증하고 숫자로 확인하고 근데 아슬아슬하겠다. 그냥 여분으로 한 너댓 개 갖다 놓으면 그게 다 또- 돈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러 왔다가 또 없으면 안 되니까 예. 아슬아슬하게 남아야 되는 건데. 예. 그것도 손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 재고라고 물론 아슬아슬해서 나올 플러스 뭐 2개, 3개 이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지만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재고를 줄이면서 일일 매출은 늘리는. 이걸 이제 숫자로 증명해 보임으로써 사람들은 와 장사는 저래 하는 거네. 네네네네. 자, 그래서 뭐 끊임없는 뭐 혁신들을 어떻게 이제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제 반복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면은 매장을 비우는 사장님을 굉장히 싫어해요. 사장님이 뭐 있어라. 맞죠. 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게 사장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천지 차이거든요. 종업원의 행동, 뭐 주방장의 행동조차도 사장이 있는 날하고 없는 날 차이가 나는데 일본도 사장이 좀 돈 좀 벌면은 매장을 등한시해요. 빠찡거나 가고 뭐 이러는 거예요. 또 누구는 사장이 없어도 잘 돌아가야 그게 비즈니스지. 사장이 꼭 차고 앉아 있어야 되면 그거는 사업도 아니고 그냥 장사다. 근데 그게 업종에 따라 틀려요. 그런가요? 제조업 있잖아. 컨베이어 벨트 탁탁 해가지고 예를 사삼성이다 LG다 납품하는 데 있잖아. 사장 없어도 돌아가야 돼. 근데 이 리테일 있잖아. 그것도 자영업 가게 하나. 그거는 자기가 비우는 순간 그거는 거의 망한다고. 그거는. 그래서 이제 리테일을 뭐라 그러는가 하면은 디테일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리고 소매를 한자로 대매라고 안 쓰고 소매라고 쓰잖아요. 작게 파는 거잖아요. 그래서 가게를 하고 소매를 하는 거는 디테일에 강해야 되고 이 디테일은 사장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 디테일이 완전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뭐 하루 종일 있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아침 오픈할 때 사장이 있어 딱 점검을 하고 오늘은 이걸 하는 거다라고 딱 지시를 내리고 그리고는 뭐 다른 가게를 가거나 다른 데 신경을 쓰더라도 마지막에 일일 마감할 때는 오늘 얼마 팔았어. 그렇지. 몇 개 팔았어. 고객 몇 명 왔어.
객단가는 얼마야? 그리고 우리는 로스는 얼마지? 재고 얼마 있어? 이거는 사장이 해야죠. 그런 것들은 반드시 좀 사장이 챙겨야 되는 챙겨야 부분이고. 된다. 네. 그리고 저 장사신이 가장 강조하는 건 딴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딴짓이 이제 사우스란드사가 1991년 도산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왜 도산한지 아세요? 딴짓과 관련한 무슨 사업 다각화 뭐 이런 거 부동산 있어요. 뭐 이런 거 있나? 부동산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아 역시. 이 회사가 이제 부동산 개발로 그거 안 되지. 그걸 하면서 PF. 점점점 키워가지고 대단히 쇼핑 센터 뭐 이런 걸 하다가 한 방에 망해버렸어요. 누가 그 회장님한테 언제까지 그 설탕물 팔고 그럴 거냐고 인생을 맞아요. 바꾸라고 누가 충고했구나. 진짜 그런 사람이 제일 문제야 그게. 스티브 잡스처럼. 그래 언제까지 설탕물 팔 거냐고. 그러니까 막 자존심 상해가지고 딴 거 하다가 망했잖아요. 언제까지 구멍가게 하실 거냐고. 쇼핑몰 크게 가자고 하다가 한 방에 그랬구나. 그래서 이 스즈키 도시오미는 딴짓하지 말라고. 맞는 얘기네. 그래. 그럼 이제 딴짓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사장이 잘 붙어 있으면 이제 장사에 어쨌든 꼭 필요한 사장이 해야 될 일은 이제 하는 건데 그렇죠. 그것만 한다고 성공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래 본인도 할인점 하다가 딴짓해서 성공했는데 편의점. 그러니까 꼭 사장님들은 본인의 성공 노하우는 직원들 보고 하지 말라 그러더라고. 근데 그래도 이분의 노하우를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하나 좀 느낌은 맞아요. 오네요. 맞아요. 그래서 참 좋은 말하고 이분을 통해서 일본인들이 현대 장사는 저렇게 하는구나. 그래서 이분을 이제 편의점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장사의 신근으로 모시는. 뭐 일본은 뭐 우동 잘해도 우동의 신, 뭐 공부를 잘해도 공부의 신, 뭐 영어를 잘해도 영어의 신 하지 않습니까? 예. 이 사람 참 배울 게 많고 하니까 이제 장사의 신으로 모셨는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91년에 그 부동산으로 망한 사우스란드사를 딱 사가지고 부동산 딱 틀어내고 3년 만에 예. 재건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에 이 시대적 배경이 자폐내진 넘버원 때였기 때문에 야. 일본의 상업도 세계 넘버원이다라는 이런 붐이 전성기로 있었어요. 잘해. 예. 근데 거기에 이제 제가 이제 찬물을 끼얹는 책이 이 책이거든요. 이게 이제 일본어로는 편의점 업태의 혁신이라는 책을 이제 제가 출간하면서 아니다. 교수님 원장님이 쓴 거예요? 제가 쓴 책입니다. 일본말로요? 일본말로 쓴 책입니다. 일본에서 출판한 겁니까? 예, 일본에서 출판한 거예요. 저 제목이 편의점 업태의 업체노 혁신. 예. 장사가 일본이 최고가 아니다. 오히려 일본은 미국의 그 장사의 노하우를 제대로 그 학습하고 구현한 거다. 잘 배운 거다. 잘 배운 거다. 왜냐하면은 뭐 철강 산업이든 조선 산업이든 의류 산업이든 일본은 다 해외 걸 가져와 가지고 독자적으로 하면서 성공시킨 그렇죠. 나라거든요. 네, 독특하게. 그래서 저는 상업도 아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있어 가지고 이 세븐일레븐 창업자 몇 분을 인터뷰를 했어요. 그럴 때만은 이제 은퇴한 창업자 한 분이 저보고 김상 사실은 사우스란드 가를 자기들이 잘 뺏겼대. 그래서 제가 이제 안식년을 얻어가지고 달라스로 날아가 가지고 달라스에서 사우스란드사 이제 사사 그런 옛날의 기록들을 참고해서 다 뒤졌어요. 뒤졌더니만은 이 세븐일레븐의 성공의 비밀이 엉뚱한 데 있었던 거예요. 뭐? 사장이 자기를 잘 지켜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아니요. 그래 그것만 해서 되는 거면 여기저기서 성공했지. 맞아요. 비결이 뭐였습니까? 그게 이제 사우스란드사가 어떻게 출범해가지고 어떻게 이제 그 성공하게 된 초기의 그 스토리를 보면 굉장히 잘 알 수가 있는데요. 1927년에 사우스란드사가 뭐였는가 하면은 사우스란드 아이스 판매 회사예요. 얼음집, 판매. 얼음가게. 얼음 가게예요. 근데 왜 얼음 가게냐면 당시에 이제 텍사스는 더운 지방이지 않습니까? 얼음 수요가 많았겠죠. 그렇죠. 얼음 수요가 많은데 특히 당시에는 전기 냉장고가 다 보급되지 않고 기계식 냉장고가 상당히 있었는 거예요. 기계식 냉장고 아세요? 냉장고가 뭐예요? 알죠. 예. 그냥
그냥 철제 박스 속에 밑에 얼음 넣고 그 위에 뭐 우유 넣고 계란 넣고 뭐 빵 넣어두는 얼음 위에다 그냥 넣어놓는 그렇죠. 냉장고라고 있는데 가면 네. 전기는 없고 네. 열어보면 밑에 얼음 깔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얼음을 파는데 이 얼음을 팔다 보니까 이게 아주머니들이 계속 전화를 하면서 톰슨상 그냥 얼음 가져올 때 좀 옆집이 들려서 우유 좀 가져와. 뭐 계란 좀 가져와. 그러니까 이 마음씨 좋은 톰슨 이 창업자가 그냥 얼음 배달하면서 뭐 우유도 같이 사가지고 뭐 계란도 같이 사주고 뭐 이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생각하니까 내가 이거 다 갖추고 내가 팔면 되잖아. 그렇지. 그러네. 어차피 우유 사와라가 하루에 뭐 20건이면 20개 그냥 우유에 갖다 놓고. 그렇죠. 도매는 내가 사다 놓고 내가 그냥 그렇지. 가면 되지. 팔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이게 전 세계 처음으로 편의점, 편리한 점인데 그때 편리는 뭐냐면은 냉장고 주변 제품이에요. 냉장고 안에 들어가거나 주부의 주방 주변 제품을 한 곳에 가져다 놓고 파는 가게를 편리점이라는 걸로 세계 최초로 발명하게 됩니다. 얼음 시키는 주부는 또 다른 게 필요할 테니 그렇죠. 그런 것도 같이 판다. 주로 비누도 같이 신선식품 뭐 이런 거 예. 위주로 많았겠군요. 근데 그거 파는 가게들은 있었을 것 같은데요. 그 대신에 이제 자파였는데 예. 이제 자파도 카테고리 킬러처럼 냉장고와 주방 주변 용품만 팔아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컨셉이 명확해. 그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전문점 그렇죠. 같은 거니까. 그렇죠. 예. 근데 더 한 단계 더 뛰어난 건 뭐냐면은 이 주부들이 자꾸 전화하면서 톰슨 씨 지금 가게 하세요? 왜요? 그러니까 저녁에 애 우유 주려고 했더니만은 우유가 없어. 지금 혹시 문 열었어요? 너무 빨리 닫어. 그러니까 우리 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아침에 뭐 토스트 만들려고 하는데 뭐가 없다. 빵하고 버터가 없는데 혹시 지금 가게 열었어요? 자꾸 묻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럴 바에야 세븐-11을 해버리자. 9 to 5였는데 원래. 예, 세븐 투 11으로 세븐-11이라는 상표를 고안하게 돼.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그렇죠. 네. 왜냐하면 주부들이 필요로 하는 시간이 7시 그 전후에 그 애들 학교 보낼 때 맞아요. 시간 하고 또 저녁에 애 재우고 나서 주방에 필요한 물건 그 필요한 니즈를 파악했다. 파악한 거죠. 그래서 사실 편의점에 가보면 대부분 먹는 거 위주로 많이 있어요. 맞습니다. 그 주부들이 필요한 것들 위주로 많이 있어. 그렇죠. 그런 거는 밤에도 필요하던데 그런 가게가 없었구나라는 그렇지. 걸 알았군요. 그래서 이제 달라스 주변에 직영점으로 이제 100점도 출점했는데 이분이 생각하니까 이 돈 벌어가지고 출점하니까 이게 너무 스피드가 느린 거예요. 자기는 빨리 뭐 이걸 200점, 500점 늘리고 싶은데 근데 이 방법이 없나 싶을 때 마침 캘리포니아죠. 예, 스피디 마트라는 그런 가게가 매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물론 텍사스하고 캘리포니아는 떨어져 있지만은 캘리포니아에 그러면 나도 편의점 하면은 장사 잘 되겠네 하고 캘리포니아점 쪽에 이제 스피드 마트를 사면서 프랜차이즈로 여기를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 동일한 스타일. 세븐-11 스타일로. 세븐-11을 프랜차이즈로 처음 전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캘리포니아에서. 지금 생각하면 그게 무슨 아이디어인가 싶지만 그때는 혁신적인 거예요. 와, 저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 예. 근데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장사가 안 돼요. 왜? 왜 안 되는가 하면은 점주들이 편의점을 몰라요. 달라스 지역이나 이쪽은 보는 게 보니까 편의점이니까 나도 저거 할래. 나도 저거 할래 이러는데 캘리포니아에는 편의점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세븐일레븐 저게 뭐야? 뭐 7시부터 11시까지 그래서 가맹점 모집이라고 써 있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전 세계 최초로 최저이익 보정제도라는 걸 발명하게 됩니다. 그게 뭔데요? MG 계약 뭐 이런 거. 가맹점 들어오면은 한 달에 150만 원 이익은 무조건 보장해 드립니다. 집에 가져갈 수 있게 해줄게. 그렇죠. 붙어만 있으면. 많이 많이 팔면 돈 많이 주지만 하나도 못 팔아도 한 달에 150만 원 줄게. 그렇지. 근데 이게 이제 점주 모집에 엄청난 파워를 발휘한 거예요. 나는 밑을 막아주니까. 밑에 막아주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그런데
그래도 장사가 안 되고 더 문제는 뭐냐면은 허구한 날 캘리포니아에서 가맹점주들이 머리띠 들고 막 데모하고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이게 이제 새로운 또 다른 혁신. 왜냐하면 최저 이익은 미니멈 이익이 보장이잖아요. 네. 가맹점주는 최소 이익을 얻으려고 들어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할 인센티브가 필요한데. 그렇죠. 그러면 그냥 팔리는 거를 뭐 7대 3으로 나누든 예. 뭐 이렇게 나눴으면 근데 그때는 그런 건 안 했었나 봐요. 그게 이제 완전한 새로운 혁신인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편의점에 가입하면은 편의점이나 아니면 이런 프랜차이즈 이런 데 가입하면은 가맹점은 한 달에 100만 원 이런 식으로 정액을 가맹비를 지불하거나 가맹비를 지불하거나 그 당시 있었던 유일한 선진 방법은 매출액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이었어요. 몇 퍼센트? 매출액이 2%, 2%, 뭐 5%. 응? 근데 이제 정액 받는 것보다 매출액의 2%, 5%를 받으려면은 네. 가맹 가게의 매출액을 알아야지 2%든 5%를 그렇죠. 징수할 거 아니에요. 예. 이거 모르겠다고 하면은 정액 받으면 정액 돼. 받아야죠. 그렇죠. 아니면 아예 경우에 따라서는 공급하는 물품에 그냥 로열티 얹어가지고 그렇죠. 물품 공급하는 걸로 그렇죠. 로열티를 퉁치면 됐는데 이 당시에는 미국에서 가장 선진적인 방법이 매출액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이었어요. 쉽지는 않았겠는데 매출액 쉽지는 파악을. 않죠. 예. 근데 문제는 이게 싸움의 근원이 되어버린 거예요. 매출이 많다 적다 가지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죠, 당연히. 예. 근데 이게 당시에는 이 문제가 왜 생겼는가 하면요. 장사가 잘 될 때는 매출액에 징수하든 뭐 다른 방법에 징수하든 문제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장사가 안 될 때예요. 장사가 안 될 때면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당시에 캘리포니아에서 세븐일레븐 지역 본부장은 자기의 인센티브는 매출로부터 2%를 띄니까 가맹점주한테 무슨 제안을 하는가 하면은 코카콜라 반액 세일하세요 이래 되는 거예요. 이익은 안 나도 괜찮고 나는 매출의 몇 프로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매출을 늘리는 제일 좋은 방법이 코카콜라 반액 세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는 그래? 반액 세일 할까? 해가지고 반액 세일 했는데 거기에서 2%를 가져가니까 지역 본부장은 자기는 인센티브, 자기는 돈을 그렇지. 벌었어. 근데 가맹점 점주들이 손해지. 손해거든요. 그게 그 유명한 이익의 사유와 손실의 사회화. 맞아요. 그걸 했구만. 그걸 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거냐를 고민하다가 네. 이제 달라스 본사에서 웨슬린이라는 이제 부장을 캘리포니아를 파견합니다. 야, 어떻게든 해결 좀 하고 와. 너 해결하고. 이제 허구한 날 싸우는데 가맹점하고 싸우는데 너 가서 좀 해결해봐. 야, 얼마나 가슴 답답해서 갔을까. 그렇죠. 나라도 저렇게 시위할 텐데 저 어떻게 뭐라고 하지?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발견한 건 뭐냐면은 매출액에서 이익을 매출액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은 네. 장사가 잘 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장사가 안 될 때는 이거는 그렇지. 가맹점하고 싸우는 근원이 된다는 거야. 본사는 돈 벌고 그렇죠. 가맹점은 그럼 죽으란 말이냐. 이익 안 나고.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이 발명한 게 뭐냐면 세계 최초로 매출 이익에서 로열티를 징수하는 방법을 발명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하는지 어떻게 알죠? 그렇죠. 그것도 굉장히 이제 숙제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방법은 좀 이따 설명드리고 네. 이 방법은 가맹 본부는 매출액에만 신경 쓰고 가맹점 점주는 자기 주문에 있는 이익에 신경 쓰는 그 이 이중 목표가 불일치하는 이 구조가 불화의 원인인 거예요. 싸움의 원인인 거예요. 콜라를 원가에 팔면 본사도 못 가져가게 했군요. 그렇죠. 매출이 이게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마진을 가지고 나눠 먹자 본사. 그렇죠. 그럼 너도 좋은 거고 나도 좋은 거고. 그렇죠. 근데 그럼 전체 손익에 대해서 나눠 먹자고 하면 이번에는 편의점 가맹점주들이 내 거 아닌데 여기다 그냥 전기 망대로 써. 어차피 본사가 반 내주는 거니까. 맞아요. 막 그럴 거니까. 그리고 알바 뭐 10명씩 써. 월급 올려줄게. 본사랑 그리고 나누는 건데 뭐. 알바생 내 차나 세 차나 하고 이래 만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월급 500만 원 줄 테니까 200만 원 뒤로 좀 돌려줘. 그렇지. 뭐 그런 거. 그렇죠. 그럴까봐 그건 안 되고. 그래서 이게 이 68년에 이거를 발명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가맹점하고 이 본사가 같은 목표를 아, 공유하게 만드는 시스템이잖아요. 그러네요. 지금 생각하면 뭐 당연히 그래야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그때만 해도 그렇게 세심하게 장사하는 본사가 없었나 없었어요. 보군요. 그래서 전 세계의 이 목표가 일치하는 이 이익 배분 방식을 전 세계에 처음으로 만드는 거예요. 아 이게 세계 최초예요. 세계 최초예요. 1968년에 발명을 합니다. 중요하지. 그래. 이런 거는 노벨상 줘도 되겠다. 뭐 이런 분들한테는 왜냐면 지금 이걸로 해서 얼마나 창직이 많이 됐겠어. 맞습니다. 전 세계에. 근데 저 파견된 부장은 와서 칭찬받았어요? 혼났. 진짜 맞아요. 그리고는 이제 승진도 하고 이분이 이때의 기록을 남긴 거를 제가 참고해서 발견했다. 아, 그랬구나. 근데 이분이 이제 이후에 사우스랜드사의 발전에 얼마나 큰 공을 세웠는가 하면은 이거 발명하고 그 다음부터 완전히 저 가맹점 계약이 다 바뀌고 원리를 알았구나. 원리를 알았어요. 그래서 이게 가맹 사업이라는 게 이게 함께 노력하는 사업이다. 그것도 본부도 가맹점도 매출 이익이라는 공통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노력하는 사업이라고 편의점의 업태를 정의를 해버렸어요. 정의를 해버렸구나. 그런데 더 큰 발명은요. 이 편의점 최대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뭐예요? 아, 슬러시구나. 예, 이제 아셨네. 슬러시. 아, 저거는 일종의 그러니까 미끼 상품 같은 건가 봐요? 미끼 상품이 아니에요? 아니고요. 이게 매출이익이 제일 높은 상품이에요. 아, 이 그래요? 마질이 몇 프로일 것 같아요? 저 슬러시 팔아서 뭐 얼마나 남겠어요? 많이 남지 저게. 많이 남죠. 아니죠. 그래요? 70%. 90%. 아. 이 슬러시에 뭐 들어갈 게 있어요. 얼음 갈아가지고 그럼 진작 팔지. 컵에다가. 진작 팔지 왜 이제 팔았어요? 그런데 그때는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는 목표를 안 가졌었잖아요. 아, 이렇게 점주들이 막 아이디어 내기 시작하는구나. 내기 시작하는 많이 거예요. 남는 거. 그렇죠. 더군다나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우스랜드사가 원래 텍사스에서 더운데. 얼음 팔던 회사잖아요. 더운데. 예. 얼음 팔던 회사니까 야 마진 제일 높은 상품 그 얼음 갈아가지고 그게 스트로크 없는 그거 마진 사실 90%잖아. 얼음은 마진이 별로 없거든. 네. 얼음 자체는. 얼음으로 팔면 네. 그렇겠죠. 뭐 한 봉지 해봐야 뭐 1,000원. 그러니까. 그렇죠. 이거는 진짜 예전에 처음 우리나라에 그 편의점 들어올 때도 슬러시 기계가 반드시 있었어요. 있었어요. 저거 되게 맛있고 시원해 저거. 그리고 로손인가 뭐 처음 들어왔었잖아요 그때. 나는 뭐 물론 있으니까 좋긴 좋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아마 미국 같은 데보다 훨씬 슬러시를 덜 먹을 텐데. 맞아요. 우리나라. 항상 저 편의점마다 있는 걸 보고 왜 있나 싶은 생각 좀 아, 난 들었었거든요. 낀 상품인 줄 알았네. 자꾸 빙글빙글 돌아가니까 시선도 가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거는 그냥 거의 마진 안 남기고 팔고 요거 사러 와서 이제 계산하러 들어갔다가 껌도 하나 사라는 건가 보다 싶었는데 저게 메인이었네요. 왜냐하면 달라스하고 캘리포니아 더운 데는 그렇죠. 이건 1년 내내 팔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한국에는 겨울에 누가 슬러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디어가 본물 터졌구나 그다음부터. 네. 얼마나 배신감 느꼈을까? 이 친구도 이런 아이디어 있으면서 지금까지는 나는 하나도 안 하고 있었구나. 자기들 이익될 거 없다고 해서. 그러다가 이제 일본에 넘어와서 일본에 이제 편의점 최대 히트 상품이 나옵니다. 샌드위치. 저것도 엄청난 혁신이에요. 샌드위치가 저렇지 뭘 혁신이에요? 아니에요. 원래 식빵은 사각이잖아요. 그렇죠. 사각에 계란 넣고 햄 넣고 하면은 소비자는 뭘 알고 싶으냐 하면은 내용물이 햄인지 계란인지 알고 싶잖아요. 그걸 잘랐구나. 그렇지. 잘라놨구나. 이렇게. 그렇죠. 보여지게. 조금 밖으로 그래서 해 나오게. 그렇죠. 뽑아내서. 네. 사실 안 보이는 내용물 안 보이는 샌드위치는 왠가 상했을 것 같은 느낌이 맞아, 들거든요. 손이 안 가잖아요. 그냥 리테일이 디테일인 이유가 여기인 거예요. 그냥 저거 별거 아닌 건데 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전 세계 최대 히트 상품인 삼각김밥이 나옵니다. 저것도 혁신이에요. 김밥은 저렇게 삼각으로 딱 세워야지 안 넘어지죠. 그렇지. 유통하기도 편하고. 그렇죠. 항상 눕혀놔야 되는구나. 말면. 그렇죠. 더군다나 저거는 이게 밥에 손이 묻잖아요. 주먹김밥에 찢으려면. 그렇죠. 근데 저거는 딱 삼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짜가지고 쫙 빼면은 한 입에 이렇게. 김이 딱 들어오기 때문에 밥에 손이 안 묻어요. 맞아요. 저렇게 대박 상품들이 좀 나왔고 이제 좀 장사에 대해서 이제 본질을 좀 정리해 주신다면 그렇게 해서 이제 또 하나가 이게
매출이 극대화라는 목표는 공유를 했잖아요. 네. 그 다음에는 이제 매출 이익이 많은 제품이 뭔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패스트푸드가 전략 상품이 된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게 마진율이 얼마겠습니까? 싸서 많이는 안 남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이게 이제 30%에 40%좀 돼. 많이 남는구나. 예. 근데 저건 재고 남은 뭐 다음 날이 바로 폐기니까 폐기죠. 약간 좀 손해가 좀 나지 않을까 그렇죠. 싶은데. 예. 그 리스크는 있지만은 이게 마진율이 높은데 우리는 예를 들어가 조금 전에 김 프로님이 담배 가게라 그랬잖아요. 예. 우리는 담배가 40%좀 매출을 차지해요. 편의점에. 마진율이 굉장히 박하죠. 예. 마진율이 한 8% 정도밖에 안 돼. 담배. 이익 배분 방식 이걸 발명하자마자 편의점 업태가 어디로 바뀌는가 하면은 패스트푸드로. 패스트푸드로 바뀝니다. 많이 남는 걸로. 많이 남는 걸. 근데 이제 패스트푸드가 되면은 이제 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코카콜라를 배달하거나 담배를 배달할 것 같으면은 일주일에 한 번 배송해도 돼요. 그렇죠. 근데 패스트푸드는 하루에 매일매일 가야지. 매일매일 가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틀 지난 김밥하고 오늘 아침에 만든 김밥 다르죠. 뭐가 맛있겠어요? 다르죠.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배송 시스템이 엄청나게 발달돼 가지고 사실은 소매업 중에 최대의 배송 시스템은 편의점이 갖고 있어요. 매일매일. 그럴 것 같아요. 재고 관리하려면 네. 또 신선식품 해야 되고. 그래서 일본에 지진 났죠. 지진 날 때 할인점이라든가 슈퍼에는 배송이 안 돼요. 근데 편의점은 지진 난 지역도 배송이 돼요. 그래요? 그렇지. 다 갈차가 있었으니까 어차피 있죠. 타임테이블 있고. 그래서 지진 날 때 일본에서 두 가지 상품이 완전히 히트를 쳤는데 하나가 편의점이고 또 하나가 한국의 라인. 카톡. 잘 있니? 너 어디 있니? 그렇죠. 괜찮아. 그 당시에 일본의 모든 통신사들은 멍통이었는데 한국의 라인은 안부 전화가 가능했던 인터넷만 거예요. 되니까. 예. 인터넷만 되면 되니까. 편의점을 통해서 이것저것 많이 좀 배웠는데 이 장사의 본질 좀 정리를 해주신다고 예. 어떤 얘기 주시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네. 이제 이 책에서 그 첫째는 이제 일본의 성공 패턴이 그냥 뭐 상업이 일본 최고다라고 하는데 아니다. 이 편의점의 혁신은 미국에서 먼저 이루어졌고 네. 일본에서는 이거를 참 일본화시키고 잘 모방한 거네. 잘 모방하고 더군다나 일본 사람들은 가이젠 개선 저 샌드위치를 반으로 자르고 뭐 삼각김밥에 뭐 비닐을 입히고 이런 걸 너무나 잘한 거다. 네. 또 하나가 이게 장사의 성공 방정식은 본부하고 가맹점이 목표를 함께 했잖아요. 뜻을 같이 했잖아요. 네. 뜻을 같이 해가지고 이 매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했잖아요. 이게 장사의 본질이다. 네. 뭔가 잘 안 움직이는 것 같으면 왜 그런지 원인을 파악하고 빨리 해결을 해주는. 그렇죠. 그래서 결국가 이제 제 책 때문에 일본의 상업 교과서가 네. 이제 수정되면서 이제 이익 배분 방식이 이제 일본의 그게 핵심이었다. 핵심이었다고 이제 다 소개될 정도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장사란 무엇인가를 봤더니만은 제가 기국에서 보니까요, 이 장사의 왕도 본질을 이 저 체이노 소설가가 벌써 네. 이야기를 상도. 해놨더라고. 상도. 네. 이거는 이제 거상 임상옥이 이제 어떻게 성공했느냐를 이제 설명한 그 소설책인데요. 네. 아마 한국의 가게 드라마, 주인들은 네, 많이 다 했죠.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분의 이제 이 소설의 핵심이 저는 장사의 성공 방식하고 너무나 연결돼 있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이 이제 소설의 이제 마지막 핵심이 네. 상적인 인적상이에요. 장사는 곧 사람으로 하는 거고 사람이 곧 장사다라는 이 화두를 이 사람이 던졌기 때문에 네. 한국의 많은 가게들 가보시면요. 이게 주방이든 가게든 이렇게 걸려져 있습니다. 장사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뭐 사람을 남기기 위한 것이다. 사람이야말로 뭐 장사의 최대의 자산이다. 뭐 이런 거를 이야기하는데. 뭘 팔든 사람을 얻어야 된다. 그렇죠. 직원을 얻든 고객을 내 편으로 만들든. 네. 그걸 이제 저는
이 세 개의 사람이 등장을 해요. 네. 누구냐면은 가게 주인도 사람이죠. 고객, 오너, 직원. 그렇죠. 직원도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고객도 사람이잖아요. 예. 이 사람이 결국은 장사의 성패를 정하는 거죠. 그래. 그거 말고는 없는데 말이죠. 맞아요. 문제가 있다면 그 셋 중에 있는 건데. 셋 중에 있는 거예요. 근데 더군다나 재밌는 게 뭐냐면은 이 고객을 왜 한자를 이렇게 돌아볼 고자 쓰시는지 아세요? 돌아볼 고자예요, 고객이. 네. 저게 이제 회고하다, 숙고하다 할 때 그런 그렇죠. 겁니까? 고자예요. 아, 고민하다 할 때. 그렇죠. 이게 왜냐하면은 가게 주인하고 종업원이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노력하는지 안 하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람이 고객인 거예요. 그래. 3%의 시청률이 떨어졌다라고 하면은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고객한테 물어봐야 되지. 직원 모아서 회의해봐야 아무. 예. 근데 그렇다니까. 이게 죄송합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보면 내 눈에 띄어요. 아니 이걸 왜 이렇게 했을까? 아 메뉴는 왜 이렇게 했을까? 내지는 메뉴를 먹으면서도 아 이건 좀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라는 게 왜냐하면 난 처음 가보고 객관적인 시각으로 보니까 주인은 야 이건 이래서 안 되고 저건 저래서 안 되고 다 안 보이지만 그래서 오탈자는 자기가 쓴 글은 안 잡히듯이 보이는데 뭐 어떤 기회에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입 딱 닫고 나가는 거예요 그냥. 맞아요. 근데 야 이런 것만 하나 잘 모으면 저 사람은 성공할 텐데 고객한테 이런 말을 어떻게 끌어내느냐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그렇죠. 아브라함 링컨의 게티스버그 연설을 우리 국민들 굉장히 많이 알아요. 네. 뭐 국민을 위한 네. 국민을 위한 정부다. 근데 게티스버그 연설의 핵심은 뭐냐면요. 그 다음이에요. 뭐였죠? 정부가 이렇게 해야지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셸랏 페리시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가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에 의한 사람을 위한 장사를 해야지 셸랏 페리시 계속적으로 번창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종업원도 뜻을 같이 해야죠. 종업원은 손님 안 오기를 바라죠. 그러면 안 되는 그러면 안 거예요. 되는 거죠. 그렇다니까. 네. 가서 저 여기 저 계란 후라이만 하나 더 주실 수 있으세요 하면은 저희는 계란 후라이는 따로 안 파는데요. 그러고 있어. 맞아요. 그러면 셸 페리시대가 됩니다. 망하는 거죠. 우리나라 자영업자가 600만 명인데 저 원리, 장사의 성공에 저 어떻게 보면 금가옥조 같은 저 원리만 잘 가슴팍에 새기면은 네. 그렇습니다. 다 성공할 수는 없어도 실패의 확률을 상당히 줄이겠네. 네. 그렇지. 네? 뭐 테크니컬리 디테일하게 뭐 뭘 마케팅을 어떻게 하고 뭐 그럼 직원 관리는 어떻게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 원리, 저 큰 원리. 직원의 이익과 회사의 주주의 이익이 같은 방향이어야지. 하여튼 오늘 뭐 장사의 기본, 기본 좀 배웠는데 나중에 그러네. 뭐 디테일 한번 더 배우면 좋을 것 같은데 우리 교수님과 함께. 아니 그러지 말고 우리 장사 이제 600만 명이라는데 깜짝 놀랐거든. 장사를 진짜 잘하시는 이분들을 분들. 위한 컨텐츠를 만들어 봅시다. 장사 잘하시는 분들을 한 분 왜냐하면 모셔서 이분들이 지금부터 한 2, 3년 동안 제일 어려워할 분들이거든. 맞습니다. 지금 안정적인 직장 다니고 은행 다니고 이런 분들은 이 업황에 관련 없이 혹은 우리나라 경제 부침에 관련 없이 개런티되고 그렇다고. 근데 그렇지. 이분들은 최전선이거든. 근데 저는 경험해서 알아요. 비즈니스 어카운트에 돈이 다 말라가지고 내 개인 어카운트에서 일로 돈을 넣을 때 그 심정 알거든 내가. 요거 한 번만 더 하면 난 국제비야 된다. 그 느낌이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 장사하시는 분들의 유용하고 의미 있는 그런 컨텐츠를 지금부터 연구해서 만들어 보자니까. 아예 요거 오늘 좀 보시는 분들 중에 우리 동네 여기는 장사 참 잘 되는데 나는 뭐 비결도 좀 알고 싶거나 아니면 그냥 이 장사 잘 되는 이분을 좀 소개시켜주고 싶다. 아니면 그냥 여기 장사 잘 된다. 그런 거를 좀 그러니까. 댓글로 뭐 구글 지도를 찍어주셔도 좋고 뭐 어디 무슨 동에 무슨 가게라고 하면 저희가 찾아볼 테니까 그것만 좀 해주시면 저희가 그리고 본인이 장사의 신이다 이런 분도 있을 거 아니에요. 본인이 그렇지. 나의 나다. 그리고 나 방송감도 있어. 오세요. 오시라니까. 네. 자, 한번 해봐요. 그렇게 해서 그거 한번 해봅시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장사의 아주 기본 원칙 이런 것들 한번 저희가 우리 김현철 원장님께 좀 들어봤고요. 네.
편의점 얘기도 이렇게 재밌는데 또 다른 업종도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많을까 기대가 또 됩니다. 예. 자, 오늘 함께해 주신 서울대 국제대학원 김현철 원장님, 이번 컨텐츠도 대박 예감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